9,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차 한 대뿐이겠어요. 뭐 집도 사고 하겠죠. 체육대회 같은 날 있게 되면 그 체육대회 종목 중에 꼭 미제 마네킹 걸어놓고 그걸 총을 쏘거나 찌르고 돌아오는 그 코너는 꼭 있어요. 아이들한테 죽이는 살생 교육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제가 북한 태생이지만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망나니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망나니 같은 나라가 있지. 제 이름은 김필주고요. 한국에 입국한 지는 2006년도에 왔으니까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다니게 되면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모기는 큰가요? 공개 처형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자세히 뭔가 이렇게 막 황당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화폐 개혁한 이후의 환율을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그 전가 전으로 쳤을 때 9,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차 한 대뿐이겠어요. 뭐 집도 사고 하겠죠. 그때 옥수수 1kg가 15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쌀이 한 키로에 한 30원. 보통 그러면 노동자의 월급이 최저 시급이 우리가 지금 월 200만 원 언저리잖아요. 10만 원도 안 주는 걸 텐데 월급이면.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9,000원이라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무슨 수단이 있나요? 골동 장사다. 네,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골동 장사를 그런 걸 하게 되면 큰 돈 만진다고 들었으니까 위법을 해야 행해야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간단해요. 6.25 전쟁 때 어쨌든 유엔 개입, 한반도 북한 방식의 조국 통일이 눈앞에 있었었는데 망쳤잖아요. 유엔이라고 얘기 안 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 조국 통일을 방해했고, 그 방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분단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미제 식민지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주띠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게 제가 받았던 세뇌 교육이에요. 북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죠. 두 갈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철전지 원수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날 있게 되면 그 체육대회 종목 중에 꼭 그 미제 마네킹 걸어놓고 그걸 총을 쏘거나 찌르고 돌아오는 그 코너는 꼭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죽이는 살생 교육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근데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도 다 만들어서 찔러 죽여야 되는 대상. 그리고 유엔군, 미국 군인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이제 강탈하고 뭐 그랬던 것. 그래서 그 교육 영상, 교육 사진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인터넷 뒤져놓으면 다 나와요. 이 안에 안악내를 단두대 같은 데 묶어놓고 머리에다 대못 박는 거, 뭐 그런 모습도 다 그려놓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원체 이런 놈들이다, 야만인들이다,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갈라놨다,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은, 제가 한국 와가지고 미국 놈 하게 되면 코 크고 눈 슉 들어가고 이러면 다 미국 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외국 서양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 심어진 공포심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하니까 좋기만 하더만. 그냥 다 인간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미국을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있죠. 다만 헌법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유일상 10대 원칙이 신격화하게 하는 내용. 네, 그 내용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 언급됐던 초상화, 배지 관리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있는 사진 구기거나 찢을 때 어떤 문제, 동상, 뭐 이런 것들이 그 유일상 10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사상의 정도치의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 정치범이냐 아니냐가 갈려지는 것. 법 전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북한 헌법 나쁘지 않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김일성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북한 체제에서 뭐 복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대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다 마비된 거죠.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무색해진 거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사고의 편향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느 법이나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북한에 일단 헌법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헌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또 다른 강령이 하나 있고 그 강령만 지켜줘도 헌법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힘이니까. 북한에서 그럼 학생들은 헌법에 대해서 배우긴 하나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 관련해서 뭐 진로를 정했거나 하게 되면 배우겠죠. 효과 그냥 예스 노로 답한다면 예스예요. 왜냐하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북한 체제 유지에도. 물론 저 김정은이가 자꾸 발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국제적인 제재가 북한 주민 그러니까 피해는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그걸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제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있다면 해야 된다는데 뭔가라는 의구심이 아직 좀 저는 있는 거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북한 주민은 누구를 탓하나요? 지금은 지도자를 탓하죠. 그 정도로 다 이제는 다 깨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지도자를 탓하지. 그게 반증. 요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소위 고향 후배들, 현재 북한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 연령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이내 되는 친구들, 김정은 시대를 살아봤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도 궁금하니까 제 질문을 해봤었어요. 너에게 김일성이란, 너에게 김정일이란, 너에게 김정은이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예상했던 답과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우리나라를 빛내시고 뭐 우리 세뇌 교육 받았던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고 김일성은 어쨌든 그 세 인물 전체 다 부정적인 표현은 안 쓸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답이 들어왔냐면요. 김일성은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을 이끌었던 사람 그게 다야? 응. 그러는 거예요. 김정일은? 그랬더니 김정일은 나라 말아먹은 놈. 우리 지금 이 힘들게 된 근원. 충격받았죠. 거기서 일단. 그럼 김정은은 아버지 싼똥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건 김정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생각은 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요, 다. 그 언론이나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북한 장마당 내부에서 찍힌 일부 사진들을 보게 되면 보안원 멱살 잡고 있는 장사치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옛날엔 못 그랬어요. 그냥 보안원 군복 입고 와가지고 정복 입고 와가지고 이 장사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요? 압수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압수 당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고난의 행군 거치고 나서 보안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걸 뺏어 가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온도차가 완전 다른 거죠. 딱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너희들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김정은이 밉지는 않아. 불쌍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북한의 MZ세대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짜일리 있을까요? 예, 파병이 된 것도 기정사실화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드론에 쫓기는 그 영상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기사 통해서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 드론에 공격당해서 피하다가 결국 드론에 당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처럼 그냥 파병된 그 친구들이 드론을 만져나 봤을까요?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데 그 물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도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일단 없죠. 없다고 얘기를 할게요. 있어서도 안 되죠. 북한 상황에서는. 한국 와서 보니까 비밀 지하교회 뭐 있었다고 하고 또 그런 영화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의 어떤 신념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건 누구 어떻게 아무리 강한 법 있고 체제가 있다고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이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있는데 목숨 걸고 순교는 못하는 거죠. 아마 천주교 쪽이 많지 않을까 하는 최초에 이제 평양을 통해서 들어갔던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 선교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교 있죠. 불교 있고 천주교 있고 기독교 다 있긴 하죠. 평양에 형식적으로. 예, 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있다 이렇게 스님들이 머리 엄청 길고 정장 입기도 하고. 제가 북한 태생이지만요.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오랜 시간 살면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망나니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망나니 같은 나라가 있지.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구촌에 같이 공존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프리카나 이런 미지의 어떤 그런 또 그거 보게 되면 그래 세상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튼 이해 안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연예인 만났을 때 일부 팬들은 그 감격과 감동에 겨워서 울듯이 북한에서 어쨌든 한 유일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입장에서 그 지도자를 봤다고 할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인 어떤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는 부분도 꽤 많을 거다. 근데 강제로 울라고 해서 울지는 않을 거다. 그냥 우러나서 울기는 할 거다. 해도 되죠. 사실은 해도 되죠. 화려하게 해도 되죠. 중요한 건 단속에 걸릴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은 북한의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한류를 접하는 걸 경계하잖아요. 법 때문에 더더욱 하기 어렵지 않을까. 너무 짙게 하거나 한국식 따라 하거나 이러면. 근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매우 보수적이라고 봐야죠. 이모들이 많았었는데 이모들 화장하는 거 그거를 이모들도 못 보게 했어요. 남자애가 그걸 왜 보냐고. 지금 우리는 지하철에 여성분들이 여기 심지어 그냥 대놓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저는 한 60-70% 적응됐어요. 아직 다 적응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화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너 과하거나 이렇게 했을 땐 제재 대상이 될 거다. 해외 네티즌들 이런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최근에 북에 있는 이모랑 연락이 닿았어요. 태어나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진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성 파일. 그래서 이모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도 울컥하는데 고향 떠난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어요. 엄마보다 더 할머니 같았고 그래서 얼굴로는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모 내가 알고 있는 이모 특유의 그 손 자태라고 해야 되나 손 모양 보고 이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산가족 분들이 가족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음성 파일에 뭔가 답장을 한다면 무슨 말부터 할까라는 생각인데 딱 떠오르는 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코로나 기간이랑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냈구나. 용케 잘 견뎌냈구나. 이모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폐쇄된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듯이 다 알 수는 없으니 오해하고 잘못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졌으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든 뭐 바르게 알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접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같이 분개도 하시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탈북자로서 최근에 또 북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궁금증 갖고 계속 북한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또 다른 누군가의 관심과 그런 에너지들,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두 번이고요. 첫 번째 이제 북송 한 번 당하고, 한 번 중국에서 북한 외에 다른 세상을 맛보고 나니 북한이라는 곳에 다시 갔을 때 견디기 힘들었죠. 지내기가. 당시 이제 고난의 행군 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시대적으로 흐름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고난의 행군 후유증을 앓고 있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좋은 방향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기대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국가가 가정으로 치게 되면 자녀들을 방치해 둔 상황이었거든요.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배급을 안 주네, 식량난은 점점 더 악화되네, 또 자연재해로 농사도 다 망해가고 있네, 국가에서 걷어가는 건 맞네, 희망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저는 제 옆에서 아사하는 아이를 봤고, 그 아이를 떠나보낸 건 일종의 지금 삶의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나로서는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굶어 죽겠구나, 내가 봤던 그 아이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위압감이 있었죠. 중국이 잘 산다. 그래서 상상만 했죠. 어느 정도로 잘 사는지는 모르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번 중국을 갔다 오게 되면, 제가 좀 후각에 좀 예민한 편인가 보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도 느끼는데, 깊은 잠에 들었다가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풍겨내는 향 때문에 깼었어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었던 거는 냄새였어요. 가끔 그럽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의를 갖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해도 내가 티 안 날 자신이 있을까? 그때 기억으로 보면 나는 지금 내 몸에 아무리 똥물을 뒤집어 써도 내 몸에서 향내 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 엄마가 길게 있어봤자 일주일 있었을까요? 네, 그 정도 있었을 뿐인데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빨래 세제를 쓰고 그랬을 뿐인데 그렇게 향내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을 동원해서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첫 번째 탈북은 생생하죠. 일단 새아버지한테 벗어나는 것부터가 문제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려면 이제 민통선이다 보니 풀들이 다 무성해요. 심지어 이제 미나리도 꽤 키가 커요. 그걸 빌미로 엄마가 이제 작전을 설계를 한 거죠. 새아빠 설득을. 나는 이 미나리 캐러 들어왔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나리 캐는 척 하다 보니까 미나리를 실제로 많이 벤대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얘한테 그거 쥐어 보낼 테니까 얘 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설득을 한 거죠. 새아빠는.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걸 따라간 거고, 미나리 가지고 올 일은 없었죠. 그렇게 따라 나섰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했고,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7월 3일 날이었으니까 그날이. 일단 먼저 그 브로커가 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 그 집에서 그 사람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민통선을 통과하고, 그날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플라스틱 병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두만강 딱 건너자마자 플라스틱 병이 쓰레기 플라스틱이 강 기슭에 막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처박혀 있더라고요. 북한은 겨울에 춥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아빠는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술 심부름은 제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술 심부름 갔다 오게 되면 전기가 없고 춥고 겨울에 바닥이 얼어붙다 보니 암흑 속에서 자칫 발 잘못 디디면 넘어져서 그 병을 깨기 일쑤였어요.
세상에 안 깨지는 병 없나? 안 깨지는 병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도 내 엉덩이 깨져도 그건 다 상관없어. 이것만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아니 그 병들이 쓰레기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쓰는데 뭘까? 이 좋은 걸 왜? 이러면서 그걸 주우려고 하니까 뱃사공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나 저기 돌아갈 때 그때도 봐봐요.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예, 탈북을 했을지언정 그 나라를 배신한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국가가 자력갱생하라고 했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내 목숨 부지를 위해서 엄마 따라 중국에 잠시 왔을 뿐이지, 목숨 부지를 위해서 왔을 뿐이지 언젠간 돌아간다라는 게 이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갈 때 가져가려고 내가 지금 이거 털어서 가져간다 이거예요. 친척이랑 그 기사가 그러지 말라고. 정 원하면 새 거 사주겠다고 가득 가져가라고 할 때 진짜냐고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택시를 탔죠. 아이고 택시를 타고 또 들어가는데 언제 또 포장도로를 달려봤겠어요. 또 차는 또 언제 그렇게 타봤겠어요. 이게 꿈인가 했어요. 쭉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비포장도로 뭐 달리는지 마는지 느낌도 안 올 정도로 창가 너머로 밖을 내다보는데 또 그 밤인데 해 떨어졌는데 북한에는 달이 빛이 저기 전국 전기란 말이에요. 달빛에 생활하고 보름 동안 달이 없으면 또 보름 동안 암흑색에 살고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대낮같이 전기가 흐르고. 근데 또 충격은 북한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피부를, 특히 여성들은 손목, 발목, 뭐 얼굴 외에 여성들의 피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핫팬츠, 그다음에 나시, 그다음에 배꼽티 뭐 이런 걸 입고 거리를 다니는데 16살 그 촌놈이 밖을 못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면서 이제 친척 집에 들어갔었죠. 제가 북한에서 16년, 17년 가까이 살면서 소원이 생일날 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먹어보는 거였어요. 한 번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7월 3일날 첫 탈북을 하고 나서 친척 집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첫 북송되기 전까지 매일 몇 끼를 계란 후라이 6알 몇 끼 그렇게 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먹었는데 그거를 먹어도 친척들이 놀라기는 하나 못 먹게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변을 보는 일은 내 머릿속에는 밖에서 봐야 돼요. 근데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심지어 냄새도 안 나요. 그 다음 물은 불 떼서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종구같이 생긴 애를, 쇠로 생긴 애를 물에다 떡 넣고 전기를 넣으니까 물이 뜨거워져요. 전기 24시간 안 꺼져요. TV, 색테레비가 그냥 24시간 나오고 채널도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10까지가요. 그냥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판타지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먹고 그렇게 그 판타지 속에 지내던 시간 안에서 제가 키가 이렇게 컸어요. 그 첫 탈북할 때 키가 1m 53 정도가 됐었는데 제가 71이거든요. 충격적으로 컸죠, 어쩌면. 네. 어쩌다가 중국에서 한번 붙잡히신 거예요? 대답부터 먼저 해드리면 새아빠가 찾아왔어요, 중국에. 일부러 공안에 잡히고, 공안에 잡혀서 나는 내 아내와 아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 중국 땅이 어디인지 어떻게 하고 찾냐라고 하니까 걱정 마라. 어디 대략 위치를 알려줄게. 거기 데려다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알게 된 건데 엄마가 뭐 그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북한에서 살 때 이제 산을 많이 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나물, 뭐 약재, 그다음 겨울은 땔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민둥산이 그래서 많은 거거든요. 가까운 산들은 그렇게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뗄 거, 봄, 여름에는 식량, 약재. 뭐 저희도 뭐 북한 주민이니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하고 새아빠가 이제 산을 가다가 이제 산 정상에서 쭉 보면 중국 시내가 보여요. 그 훈춘 시내가. 저기 어느 쯤이 친척 집이다. 웃기지 않아요? 대략 그렇게 얘기해 줬을 뿐인데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예, 여튼 신기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략 어느쯤이라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그냥 대략 얘기를 해준 게 그게 빌미가 됐던 거였어요. 밥상 차리고 이제 맛있겠다 하고 쌀밥에 이제 김 모락모락한 쌀밥에 이제 김치를 탁 찢으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저 창문 너머로 건장한 3명이 군복 입은 3명이 들어오네요. 하니까 이제 한 명이 조선족이 옷 입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히게 됐고 잡히자마자 엄마가 경험이 있으니까 대뜸 옆구리 찌르면서 입을 수 있는 옷, 양말 다 껴입어 이러는 거예요. 양말 한 7켤레 신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많이 입은 거예요? 중국을 떠나면 북한 감옥에 가게 되면 일단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고 그 하나하나 벗어서 먹을 것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입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엔 잘 안 뺏었으니까 그래서 태어나 처음 이제 그 군과 관련된 거에 경험을 하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많이 놀랐나 보더라고요. 병방대에 도착하니까 코피가 터졌었어요. 제가 이제 혈우병을 지혈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 코피 흐르는 거를 보고 근데 엄마가 이제 거기서 잠깐 멈칫하더니 야 어쩌면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에 호송될 수도 있으니 병원 이 철창만 벗어나면 병원에 호송되면 탈출할 기회가 있으니 어쩌면 잘 됐을 수도 있다. 근데 당시에 탈북민들이 잡히면 본인 몸에 뭐 오핀을 삼키거나 동전을 삼키거나 숟가락을 부러뜨려서 그걸 이제 삼키고 어쨌든 병원에 가기 위한 자해를 꽤 한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갈 명분이 생긴 거니까 엄마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멋네요. 좀 있다가 원래 제 안 멋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야 안 되겠다. 저기 카메라 등지고 이거 구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해를 한 거죠. 그 덕분에 어머니는 이제 취조실 끌려가고 유치장 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취조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새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보다시피 아들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새아빠하고 저만 이제 집으로 가고 엄마만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던 현기증 나서 이제 한쪽 코너에 이제 쪼그리고 누워 있는데 그 북한 군인들이 탈북민들을 대하는 것들을 꽤 봤죠. 그래서 엄마도 인간 쌍욕 다 먹어가면서 취조실로 이제 배정받고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저는 집으로 올라오게 됐죠. 어머니가 이제 둘이 북송을 되고 나니까 보위부의 감시망에 여시찰 대상이 됐죠. 바로 탈북을 하기에는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이제 여기 뭐 지혜를 짜낸 거는 어차피 너가 있게 되면 새아빠도 그렇고 보위부도 경계가 느슨해질 거다. 엄마가 먼저 갈게. 너가 알아서 찾아오나. 엄마 먼저 빠질게. 그렇게 돼서 어머니가 유치장에서 나오고 한 2월 3월 됐던 것 같아요. 두만강이 꽝꽝 얼어가지고 탈북을 제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먼저 떠나셨어요. 대신에 엄마가 가면서 전화번호 적힌 종이 하나랑 중국 돈 10원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잡혀 나오다 보니 그동안 몇 개월간 일하면서 벌어놓던 돈을 못 찾았다. 보다시피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망쳤다.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 근데 돈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하니까. 그럼 나 돈 찾으러 간다. 애는 두고 갈게. 네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어머니가 먼저 떠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새아빠는 안심한 거고. 그렇게 하고 문제는 저였죠. 제 혈우병이 또 도져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당시에 좀 많이 아팠어요. 다리가 이제 낫기 시작했고 그걸 티를 안 냈죠. 티를 안 내고 계속 짝다리 짚고 퐁퐁퐁 뛰어다니다가 계속 아픈 척하고 잠 못 자고 어느 날 이제 다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새아빠한테 오늘 좀 몸 통증도 조금 멎는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그 친구네 집 가가지고 홍수 좀 놀다 오겠다고. 홍수를 하면 우리로 말하면 포커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 게임인데 북한에서 노는.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두 번째 탈북하는 순간이었죠. 강변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앞에는
녹아가고 있는 두만강이 날 기다리고 있고 뒤를 살짝 돌아보니 그냥 칠흑같이 암흑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건너고 나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건너서 됐다 하고 이제 택시 타러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고 싶은데 뭐 불가피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먼저 말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 마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참 순수하죠.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아요. 여튼 그래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택시 들어오길래 택시를 탔죠. 이게 앉았는데 택시기사가 마을을 돌아요. 그래서 앉았더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요. 총 4명이 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좋다 이러면서 가는데 여기 제 옆에 오른쪽에 앉았던 그 사람이 아저씨가 출근이 늦어가지고 야 지금 생각해도 딱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내가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아저씨 출근해야 돼가지고 그 아저씨 출근하고 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아니 뭐 쌀쌀 해가지고 차가 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로 들어가는구나. 좀 있으면 엄마 만나겠구나 이러고 쭉 가는데 차가 서요. 엄마랑 북송 당할 때 들렸었던 그 비슷한 건물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보초병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리더니 안내해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니 쑥 사라져요. 그리고 보초병이 터벅터벅 오더니 나보고 내리래요. 그때 알았어요. 나 신고당했구나. 넘어온 지 지금 5분 10분도 안 돼서 진짜 허무했어요. 중간에 조선족이었는데 니 어떻게 돼서 왔냐 해가지고 일종의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는 이제 북송될 거다. 다시 오지 마라. 너무 억울했어요. 어렵게 새아빠를 따돌리고 또 브로커한테 사정해서 온 길인데 이게 10분 만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혈우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북송됐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두 번째게 되면 북한에서 이 죄를 조금 무겁게 본다.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다만 내 발로 갔을 때는 조금 다르다. 죄 감량이 되고. 근데 내가 지금 혈우병이 있다 보니 이대로 북송되게 되면 취조가 중에 구타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출혈해가지고 죽을 수 있다. 내 발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겠나. 그래서 나 살고 싶으니까 좀 살려달라. 기다려봐라 하더니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한번 돌리더니 그러면서 좀 회의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회의한 결과 널 오던 길로 돌려보내주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던 길로 배웅을 해준다고 해서 집부차 다시 타고 지금 그 오던 그 마을로 가는데 위치가 어디네요. 근데 솔직히 뭐 PD님 같아도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지만 그 사람들도 내가 돌아갈 거라고 믿었을까요? 나는 안 믿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마워요. 도와주신 거죠. 명분은 확실하잖아요. 그들은 보냈다. 여튼 그래서 가는데 1km 지점을 랜덤으로 찍었어요. 그냥 길 옆에 차 세우고 내려보내더라고요. 지들은 이제 거기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고 하얀 얼음판 위에 강 위에 까만 옷 입은 점 하나가 가는데 저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뒤쪽에서도 보고 그 하얀 얼음판 위에 검은 점 하나 움직이는 게 그게 그냥 사람인데 그게 나 하나인데 이게 숨을 데도 없어요. 거의 무슨 위성에서 내려다 보듯한데 근데 그때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전혀 이런 뭐 미신이나 이런 걸 모르는 애가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하늘에다 대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잘해준 거 없고 아빠 구실 역할 제대로 못했는데 나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순간 이거 도와줄 수는 없겠나. 좀 도와달라. 나 지금 위기에 처했다. 진퇴양난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참 신기하게 강 폭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 중가운데에 큰 나무가 그 홍수 때 뿌리채 뽑아져 갔는지 어쨌든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그냥 뛰어들었죠. 사실은 그게 얼음구멍이었으면 죽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구덩이다 보니까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내가 사라진 거예요.
북한 군인들도 교대 다 된 상태에서 저기 중국 쪽에서 사람이 넘어오니까 이들은 100% 확신하죠. 탈북자고 그리고 중국에서 장사하다가 뭘 들고 오는 사람인 거를 확신하죠. 소위 말하는 이게 뜯어내려고 거의 굶주린 하이에나가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서는 언제 가냐 이러고 지켜보고 근데 저 웅덩이 사라졌죠. 제 기분으로는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끼게 해봤자 5분 이내인 것 같아요. 한참 내 찌부쳐 시동건 소리 들리는 거예요. 드르릉 가는 거죠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확신해요. 그들이 날 놔줬구나. 100% 놔줬구나. 어느 누구 바보가 눈앞에서 사라진 애가 그 하얀 점이 저 구덩이에 숨은 거 누가 봐도 숨은 건데 그걸 끝까지 지켜볼 사람들이었으면 끝까지 지켜봤었거나 혹은 내려와서 왜 안 가냐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군경 끌고 이제 순찰하던 군인들이 내 오다가 사라지니까 오더라고요. 그 두만강 위에 올라서더라고요 군인들이. 큰일 났죠. 이제 잡히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뭐 어쨌든 중국 쪽으로 다시 발을 들였더니 군인들은 다시 돌아가고 아픈 다리 끌고 쭉 강기슬 해가지고 논밭 가로질러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그냥 아예 마을을 끼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큰 도로에 나섰더니 그냥 논두렁 헤매다 보니까 흙탕 범벅이가 되어서 뭐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째라죠. 길 위에 올라서 택시 손들어서 세웠어요. 세웠더니 기사 아저씨가 누구 봐도 탈북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어디 좋았냐고 뭐 물어보길래 그런 건 묻지 말고 어디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타래요. 야, 근데 그 기사 아저씨도 또 감사하네요. 지금 새삼. 그 택시 타면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또 나를 신고하면 어쨌든 그때 당시 신고하면 한 달 월급치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날 신고한 그 사람은 아침에 기저귀 켜다가 나랑 눈 마주치고 한 달 월급을 번 셈이거든요. 뭐 당시에 내 운명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탔어요. 날 공안에 데려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타고 그 길은 좀 가다 보니까 도심으로 들어서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다녔던 길. 그래서 가다가 한 뭐 100m 좀 가가지고 우회전하고 바로 우회전하면 공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회전해서 쭉 직진하면 내 목적지예요. 탁 보자마자 눈 딱 감았죠. 제발 이러면서 쭉 가는데 우회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쫙 가더라고요. 살았다 이렇게 하고 목적지에 내려서 엄마 준 돈 10원을 내고 5원을 거슬러 받고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방에 가가지고 그 전화번호 외워뒀던 데 전화를 했죠. 내 아무개 아들이다. 지금 어디 와있다 하니까 거 기다려라. 지금 아침에 이런 일 겪고 나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지금 두려운 거죠. 불안하고. 늦겨울인데 눈이 아닌 우박이 내렸었어요. 비랑 섞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다니고 우산을 쓰고 다녔었어요. 저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공용전화 안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창문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데리러 올 사람을. 택시가 한 대 쭉 지나가더니 그 앞에서 딱 서요. 나 데려온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막 목이 빠져라 내다보고 있는데 사람 내려가지고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문 열고 한등 나가서 그 사라지는 사람 보고 택시 쑥 지나가고 돌아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차 건너편으로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엄마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혹시나 하고 엄마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던 사람이 자전거 세우고 내리네요. 우비 모자 벗는데 엄마인 거예요. 이야, 그렇게 엄마랑 상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마지막 탈북의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중국에서 한 4년을 체류하게 되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그럼 가장 감사한 분은 누가일까요? 그분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했던 조선족 군관. 그 사람이 제 제안들을
수렴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고 고려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탈북민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때 그렇게 풀려났었다면 말이 안 된대요. 탈북민들도 인정 못해요. 네, 그 정도로 희한한 일이었죠. 그분은 그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그냥 내 상상이고 추리예요. 돌려보냈다, 지켜봤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니? 좀 도와주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 들어와서 쟤냐 뭐 이러면서 들어오더니 나갈 때는 잘 가라고 했거든요. 나보고 웃으면서. 그 남자의 얼굴 아직 생각나시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울기 바빴고 얘기할 때 그냥 죄진 놈처럼 그냥 땅만 보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지금 제일 후회스러워요. 예, 얼굴 좀 많이 잘 받을 걸.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냥 늘 생각날 때마다 기원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제일 감사하죠. 예,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준 그 다른 군관들도 고맙긴 한데 그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북한 변호사 있죠. 제가 이혼 가정입니다. 북한은 이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혼을 안 하죠. 왜냐면 하나의 어떤 가정, 북한을 대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가정이 무너지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혼을 잘 안 해주는데 쌍방이 너무 원하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이고요. 사실은 몰랐어요, 변호사 있는 거를. 훗날 엄마 북에 변호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지, 내 이혼할 때도 있었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호사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북한 당국의 허수아비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범을 변호한다는 건 정치범 아닐까요?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 당국에서 정치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형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변호해준다? 넌 뭐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craziest laws in North Korea. Number 3, they take your passport. Yoink, thanks chump. 보신 것 같은데. 여권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여권을 들어만 봤어요. 엘리트 출신들에 해당되는 거로 제 기억은 그래요. 제 어렸을 적 고향에서의 기억은. 근데 이제 그 여권 한번 내는 게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아무나 못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권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잘 공감은 안 되지만 어쨌든 희귀한 물건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처럼 미국인은 어차피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가 세뇌 교육을 뭐 태어나서부터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을지도 모르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뭐 인정해줘야 돼서 어차피 미국인들은. 근데 농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들의 입맛에 따라 다른 것 같고. Number 2, they have very strict rules about how to photograph statues. Hey, what did I do? You took a picture of the statue and my boy Un here is cropped out at the feet. You're too close. 동상 허리 잘리는 거, 물론 북한에서 이 초상화, 그 다음에 숯배지라고 하죠,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사상이 글러먹었다고 비판받을 대상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사진 뭐 이런 거를 제가 살 때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없어서 뭐 사진을 잘라서 잘려 찍었니 뭐 찍었니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경험은 없는데, 잘라 찍을 수는 있죠. 동상이 이게 자체가 잘려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동상을 잘라서 만들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그 의도인 것 같아요. 의도에 대해서 신문같이 할 것 같기는 해요. 왜 이렇게 찍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불려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노동신문에 그 초상화가 걸려져서 그 신문 자체를 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되면서 종이가 귀해지면서 초상화만 오려놓고 나머지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려다닌 경우들도 봤었어요. 초상화 있는 신문을 건드렸다고. 그 정도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존엄,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영상, 이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좀 거품을 내게 되면 충분히 잘린 거 가지고 구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은 충분히.
And number one, no talking to North Korean citizens that aren't your tour guide. Because you could be a spy or they could be a spy, just don't. 북한 시민들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예, 그거는 정확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말 걸어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퓨즈님께서는 거기 계실 때 외국인을 본 적이 있으셨어요? 네, 어렴풋이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대도시에 나가서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청진이란 곳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촌에는 소위 관광객이잖아요. 예,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내가 청진에서 접했던 그 손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미국인은 아니고 러시아인이나 이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 크고 콧날 서 있고 눈이 파랬던 것 같은데, 근데 무서웠어요. 외국인 처음 봤던 기억은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In the capital of North Korea, the government made it illegal to laugh during the 17th and the 27th of December. December 17th is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a former North Korean leader. 그래요, 맞아요. 이 추모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 기간에 어쨌든 웃고 떠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요거는 초상화 배지에 끼 쓰는 것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중하게 봐요. 이거는 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도자를 향한 애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했던 그 해 이제 북한에 제가 지냈었는데 한 몇 년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7월 8일 사망했거든요. 7월 8일 사망인데 94년 7월 8일 다 외우게 해요. 지금도 이렇게 술술 나오잖아요. 참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7월이 되면 매도기간 주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영상처럼 쭉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음주, 가무 안 되고 웃고 떠드는 거 안 되고, 뭐 이제 북한에는 주로 노래방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락회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옛날 우리 소풍 가게 되면 거기서 다양한 어떤 노래들이 놀고 그러잖아요. 수건 돌리기처럼 어떤 모습처럼 둘러 앉아서 뭐 오락회를 놀아요. 우리로 치면 후라이팬 놀이 비슷하게 둥 둘러 앉아가지고 막 박자치고 그런 걸 잘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제가 기억으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종로에 밥을 먹는데 사이렌이 울려요. 모든 행동 일체 스톱.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 사이렌 소리 쭉 꺼질 때까지.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길 가던 사람들은 가던 걸음 바로 멈춘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그 순간에는 다 서야 돼.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쇼핑 절대 안 되죠. 집 안에서도 네, 다 지켜줘야 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우러나서 했어요. 이렇게 애도합시다, 애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이러고 했어요. 예. 어른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린 마음에는 어른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했죠. 사망한 그 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 아니죠. 해마다 그 7월 되면. North Korean Workers' Party has also banned jeans. They also banned sunglasses and white wedding dresses. You could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청바지 관련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낼 때도 청바지 자체를 일단 보지도 못했거든요. 청바지 절대 못 입게 해요. 그리고 입고 다니는 건 발견됐다 그럼 그 즉시 거기서 벗기거나 다 찢어버려요. 한때는 심각할 때는 영어 글씨 써져 있는 것도 못 입게 했었어요. 옷에. 제가 심지어 그때 옷 하나 있었는데 변변치도 않았는데 그거 가리고 다녔었어요. 천으로 끼워서 그 글씨를. 그 정도로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거는 북한에서는 일체 금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심지어 가르칠 때 영국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 쓰는 영어는 거의 영국식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청바지 절대 안 되죠. 영어 글씨까지도. 근데 지들도 모순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청바지가 두껍잖아요. 두껍고 북한에서는 이제 질 좋은 재질들이 천이 됐든 귀하단 말이에요. 얘가 두툼하니까 잘 찢어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 그래서 암암리에 외출복으로는 못 입고 이걸 뜯어서 작업복으로 만들어서 입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두텁고 질겨서 잘 안 찢어지니까. 어차피 그렇게 탄광에서 일할 때 입게 되면 뭐 흙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청바지인지 뭔지 알아도 못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들은 있었어요. In North Korea, you are forced to cry for a week straight every day when one 이게 of the 질문 제일 leaders 많이 받는 die. 것 같아요.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울어야 되나?
일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별로 다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세뇌 교육의 어떤 농도라고 해야 될까, 질적인 부분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김일성 세대 때 주민들이 김일성 사망 시 울었던 거는 그거는 거의 뭐 90% 사실이고요. 근데 김정일 때는 그 중에 그 반발심 갖고 있는 주민들, 인민들 그런 정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제가 강연이나 뭐 이런 걸 다니면서 굳이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렇게 퍼센트지를 내보면 김일성이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찬양받은 그 신뢰도가 뭐 100%라고 가정하면 김정일이는 한 80%, 70%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30%, 20%는 뭐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 잃은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안 깎인 거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은 어떠냐? 30-40% 될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봐요. 이유인즉슨 저만 놓고 봐도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인물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바로 충성심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 3대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다를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뭐 어른들이 울으라고 하니까 우는 거고, 김정일, 김정은부터는 울지 않으면 목숨에 위협이 되니까 억지로 우는 거고. 근데 또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가 김정은 손을 잡았는데 우리 연예인 손 잡으면 팬들이 울잖아요. 그런 기분이래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손, 그 옷자락 한번 스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네. In North Korea, 아, if you run into a soldier, 군인에게 they will most 부딪히면 likely kill you. 죽이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실제로 그냥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때 군복을 입으면 호랑이 가죽을 입고 다닌다 했어요.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그때가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 펼 때였어요. 군인들이 완전 그 군복이 날개였죠. 그걸로 뭐 온갖 범행, 위법을 행해도 군에서 다스릴 이유를 대고 민간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죠. 그리고 보안원들 이렇게 초소를 지키고 뭔가 기차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군인들은 못 건드렸어요. 그 정도로 군인들의 위세가 높기는 했었죠. 지금은 아닐 거예요. It is very, very rare to see a car on the road in North Korea. Since you 차 소유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소유가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있더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국가 명의가 기반이 된 거지, 국가에서 빌려주거나 국가에서 허락해준 명의지 개인 고유의 소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로 치면 거의 엔지니어급 돼야 면허를 줘요. 그래서 심지어 제 기억으로도 그 운전하고 다니던 그 삼촌을 제가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차 가다가 서야 문제 생겨서, 그러면 어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러고 거기를 열면 거기 고장나 있어요. 그 정도로 기계의 어떤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정도 돼야 운전면허를 줘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교통사고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처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if you touch one of the statues showed on the screen right now in North Korea, 동상 you can 뒷면 촬영 indeed be killed. If you take a 상관없죠 picture 이런 of behind 거는. the 근데 statue, 맞아요. they 이렇게 can kill you as 부위만 well. 희롱하듯이 조롱하듯이 어느 특정 부위만 찍는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의도를 또 따져서 처벌을 가하죠. 그래서 재밌네요 질문들이. 마지막에 그 의도 같은 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보위부나 안전부나, 우리를 지금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죠. 뭐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사진 찍는데 사진 보자 해가지고 사진 봤는데 동상 뒷면만 찍거나 혹은 엉덩이를 찍었다. 왜 이렇게 찍었냐? 가자 경찰서로. 이렇게 되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북한의 황당한 법들 관련한 영상 자료들, 어떻게 보면 교육 자료들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늘 있어요. 이 보시는 사람들이 이걸 맹신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의문은 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왜냐면 지금 저도 제가 봐도 요거는 있기는 한데 100%가 아니고 이건 전혀 없다고 하기 없기도 한데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확실한 것들은 있죠. 청바지 못 입게 하는 거, 애도 기간에 웃고 떠드는 거에 대한 가중 처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가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연 그럴까?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잖아요. 분명 뭐가 어떤 기반이 돼서 이게 루머가 됐든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게 팩트일 거라는 확신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